최근 뉴스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만이 가득합니다. 출산율 0.6명, 자살률 1위 등 모든 것이 절망적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 모든 부정적인 소식을 뒤엎는 한국 관련 충격적인 기록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 돈을 주무르는 월스트리트의 0.1% 거물들이 뉴욕 지하 벙커에서 나눈 비밀회의 내용인데요. 과연 그들은 한국을 망해가는 나라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그들은 지금 전 재산을 털어 한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앞에서는 자신들의 조국까지 파는 냉혈한들이 도대체 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공개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블랙록의 수석, 글로벌 투자 전략가이자 모든 것을 데이터로만 평가하는 데이터 신봉자 알렉산더 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제게 최근에는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죠. 그날 뉴욕 맨해튼의 가장 깊은 곳,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블랙록의 비밀 벙커 오메가 룸에는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퀀텀 서버가 내뿜는 낮고 웅장한 진동음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 박동처럼 바닥을 울리고 있었죠. 저는 얼음이 가득 담긴 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날카로운 냉기가 저의 뇌세포를 깨우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제 눈앞에는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을 움직인다는 0.1%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시대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조여오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그들의 고막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투자하지 말아야 할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십시오. 인구 절벽, 자원 고갈, 강대국 사이의 고립, 모든 지표가 완벽하게 소멸을 가리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 위로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며 한반도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적나라한 붉은색 데이터가 지도를 뒤덮자 회의실 곳곳에서 참을 수 없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비릿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인구학자들도 한국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나라는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50년 전 전쟁으로 삭제되었어야 했고 1997년 금융위기로 해체되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응시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일본 중공업 재벌 3세 켄지로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 국영투자공사의 장 회장이 굵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그들은 제 말이 자신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한국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 그것이 지금 월가를 지배하는 상식이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있는 힘껏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빌어먹을 제 슈퍼컴퓨터 제우스가 도출한 2030년 세계 지배 시나리오에서 유일하게 생존하는 변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스크린의 붉은색 지도가 순식간에 푸른색 데이터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회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푸른 선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폭발하듯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래픽이 압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은 사라지고 희망과 생존을 상징하는 푸른 빛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작은 괴물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원이 없어서 머리를 썼고 길이 없으면 산을 뚫었으며 시간이 부족하면 잠을 줄여서 미래를 당겨왔습니다. 저는 가쁘게 숨을 골랐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당혹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장관이 저에게 묻더군요. 한국인은 지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지치는 대신 진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돌연변이 종족이 어떻게 데이터와 상식을 비웃으며 세계의 심장을 움켜쥐었는지 분석할 겁니다.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저희 선언이 끝나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던 일본의 켄지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팩스 용지 뭉치를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로스, 자네가 데이터를 잘 못 읽은 것 같군. 슈퍼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킨 게 분명해. 한국, 그들은 그저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연명한 이류 국가일 뿐이야. 소니와 파나소닉의 뒤를 쫓아오다가 이제는 중국에게 잡아먹힐 운명이라고. 그들의 성장은 끝났어. 이건 월가의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그의 말에 중국의 장 회장이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켄지로 회장 말이 맞아. 땅덩어리도 좁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게다가 그들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지. 우리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고 무역 봉쇄를 하면 3개월 안에 말라 죽을 나라야. 로스, 자네가 너무 감정적이군.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부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변방의 작은 나라, 운 좋게 선진국 막차를 탄 졸부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의 바닥이 얼마나 빠르게 한국이라는 지각 변동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의 말싸움은 필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켄지로 회장, 그리고 장 회장님. 이류 국가? 말라 죽을 나라? 좋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에는 1953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무너진 건물, 헐벗은 아이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오른쪽에는 2024년 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밤 사진이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북한과 대비되어 남한은 마치 은하수가 땅에 내려앉은 듯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가 그들의 코앞에 섰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유엔군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저는 켄지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했습니다. 자원은 전무했고 국토의 80%는 산악지대였으며 남은 건 500만 명의 피란민과 굶주림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아니, 지도에서 지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오른쪽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었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아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약합니다. 온실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은 장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꺼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온 독초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고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며 끝내 그 뿌리로 콘크리트를 부수어버리는 지독한 생명체란 말입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1960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시간 GDP 성장률과 구매력 지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푸른색 선인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고 붉은색 선인 중국은 최근 급격하게 꺾이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 선, 한국의 그래프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치솟아 일본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켄지로의 표정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단 70년입니다. 인류 역사 5000년을 통틀어 원조를 봤던 거지. 국가가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바뀐 케이스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입니다.
영국 산업혁명도 100년이 걸렸고 미국의 성장도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세기 만에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해치웠습니다. 저는 켄지로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류 카피캣이 지금 당신네 나라의 전자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조선소를 문 닫게 만들고 반도체 시장에서 당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베껴서 가능한 일입니까? 베끼는 놈은 원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조를 씹어먹고 소화시켜 더 괴물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다시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가를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님, 자원이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한국에는 석유도, 가스도, 히토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없다면 사람의 머리를 파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인간이라는 자원을 극한까지 채굴하고 정제해서 기술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창조했습니다. 당신들이 땅속에 석탄을 캘 때 그들은 데이터와 반도체를 캤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최근의 경제 복합 위기 지표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공포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붉은색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가 불황이라고 비명을 지를 때 이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체질을 개선하고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더 빠르고 강력한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으로 돌아와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케인스도 이런 현상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생물학적 돌연변이의 영역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켄지로는 분한 듯 팩스 용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고 장 회장은 꺼진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유럽의 부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5,000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옆구리를 찌르고 일본이라는 사무라이의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살아남은 전사들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회의실을 덮쳤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생존 기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계의 설계도를 뜯어볼 겁니다. 도대체 어떤 DNA가 심어져 있기에 0%의 확률을 뚫고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의 미래가 그들의 소나기에 있는지. 저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역시나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자존심에 목숨을 건 중국이 더욱 그랬죠. 중국의 장 회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콧방귀를 뀌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로스, 자네가 데이터를 맹신하는 건 알겠네만 이번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역사를 제대로 알고나 떠드는 건가? 장 회장은 저를 향해 굵은 시가를 쥔 검지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천 년간 중화사상에 젖어온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훈계하는 선생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네. 수천 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왕이 바뀌면 책봉을 받으러 오던 나라야. 그들의 DNA에는 복종이 새겨져 있다고. 노예 근성이지.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주인이 밥을 주니까 꼬리를 흔드는 개가 호랑이가 될 수는 없는 법이야. 잠깐 지저대는 걸 가지고 과대평가하지 말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켄지로를 비롯한 몇몇 투자자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시아의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였고 한국은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가려진 흐릿한 점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장 회장님, 속국이라.
그리고 주인이 밥을 주는 게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역사를 문학이나 철학으로 배우면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철저히 대차대조표로 봅니다. 저는 일평생을 투자만 하고 저는 모든 국가를 철저하게 자본의 투입과 산출, 그리고 최종적인 손익계산서로 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인이 밥을 주던 개가 주인의 팔을 물어뜯어 과다출혈로 죽게 만든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장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붉은색 막대 그래프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알리는 차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끔찍한 사망자 통계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서기 612년 살수대첩의 데이터입니다. 저는 화면 속 천장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붉은 막대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자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대 독점 기업 수나라가 고구려라는 작은 벤처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동원된 병력만 전투병 113만 명,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군 전체 병력을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쏟아부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자본 투입이었죠. 저는 장 회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인수합병은 성공해야 마땅합니다. 체급 차이가 100배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강물 위로 떠다니는 수만 개의 투구와 핏빛으로 물든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로 참혹한 숫자가 붉은 글씨로 타이핑되었습니다. 별동대 30만 5천 명 중 살아서 돌아간 자 2,700명, 생존율 0.9%. 회의실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0.9%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금융용어로 말하자면 고구려가 레버리지를 100배 써서 거대 자본을 깡통차게 만든 공매도 작전이자 군사적으로는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의 CEO, 을지문덕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는 대신 거짓 패배를 반복하며 적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을 꼬드겨 고점에 물리게 하는 작전 세력처럼 말입니다. 수나라 군대는 승리에 취해 평양성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보급로는 길어졌고 병사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수라는 강을 건너려던 순간 댐이 터지듯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물이 덮쳤고 고구려의 기병들이 패잔병들을 사냥했습니다. 장 회장님, 상상이 가십니까?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시체가 강을 메워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의 충격으로 수나라는 국고가 바닥났고 밀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멸망했습니다.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하나를 완벽하게 상장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음 차트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산 위에 우뚝 솟은 작은 요새가 나타났습니다. 안시성이었습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당나라. 그들의 황제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정복 군주이자 천재 CEO였습니다. 그는 수나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직접 20만 정예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주먹구구식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공성 무기를 앞세운 과학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 옆에 쌓아 올린 거대한 토산이 묘사되었습니다. 성보다 높게 힐산을 쌓아 넘어가려는 기상천외한 물량 공세였습니다. 보십시오. 성벽보다 높은 힐산을 쌓는 저 광기. 자본과 인력이 넘쳐나는 제국만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고구려군은 성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당나라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힐산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번개같이 튀어나와 그 힐산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적이 만든 무기를 빼앗아 적을 겨누는 역발상. 이것이 한국인의 기질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퇴각하는 당나라.
군대의 모습과 한쪽 눈을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당태종의 기록화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양만춘의 화살 하나가 제국의 황제, 즉 당나라라는 거대 기업 CEO의 눈알을 꿰뚫었습니다. 당태종은 유언으로 고구려를 다시는 침공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심장에 총을 맞은 CEO가 남긴 마지막 경고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장 회장 앞으로 걸어가 그의 눈앞에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장 회장님, 당신이 말한 그 얌전한 속국은 중국 대륙의 주인이 2번이나 바뀔 때마다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킹메이커이자 저승사자였습니다. 수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했고 당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비한 것이 아닙니다. 제국을 사냥한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무거움을 넘어 공포심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켄지로는 마른 침을 삼켰고 유럽의 부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 냄새를 맡으면 눈이 뒤집히는 전투 종족의 역사만이 스크린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인은 평화로운 양떼가 아닙니다. 그들의 혈관 속에는 대륙의 지배자들을 사냥하던 사냥꾼의 도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100배 큰 적을 만났을 때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리할지를 고민합니다. 지형을 이용하고 심리를 이용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기어이 상대를 파산시킵니다. 그 지독한 기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활과 칼로 제국을 사냥했지만 21세기인 지금은 무엇으로 사냥하고 있을까요?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그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소니를, 도시바를, 그리고 인텔을 똑같은 방식으로 포위하고 도살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이제 시가를 내려놓고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성장은 운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단련된 생존을 위한 살인 기술이 자본주의와 만나 폭발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 회장이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입을 다물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아있던 일본 측 대표 켄지로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달그락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로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지. 고구려. 그래봤자 결국 조선은 약해서 우리 대일본 제국에게 먹히지 않았나? 식민 지배를 통해 문명화가 된 걸 감사해야 할 판에 어디서 감히 승자, 흉내를 내는 건가? 켄지로는 거만한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무라이의 후예라는 지독한 선민사상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 앞에서 조선군은 허수아비였어.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지. 특히 예전. 일본 해군이 전통적으로 아시아 최강인 건 상식이야. 섬나라의 기지를 육지 촌놈들이 어떻게 당해내나? 자네가 보여준 데이터는 그저 일시적인 요행일 뿐이야. 그의 도발에 유럽과 중동의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현대의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나 과거의 명성을 생각하면 켄지로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켄지로 씨, 상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바로 그 상식입니다. 상식에 갇히는 순간 계좌는 깡통을 차게 되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핏빛 전장 대신 검푸른 바다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3D 홀로그램이 회의실 중앙에 떠올랐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겪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악몽을 보여드리죠. 1597년 명량. 화면 위로 수많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은 무려 133개. 반면 파란 점은 고작 12개에 불과했습니다. 뒤따르는 보급선과 후발대까지 합치면 일본군은 300척이 넘는 거대한 선단을 이루고 있었고 조선군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12척의 판옥선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당시의 재무제표입니다. 자본금 규모 133대 12점,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133쪽에 베팅해야 합니다. 아니, 12쪽은 이미 상장 폐지가 확정된 부실기업이니 손을 떼는 게 맞죠. 실제로 조선의 왕조차도 해군을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켄지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승률 0%의 도박판. 모든 전문가가 매도 의견을 낼 때 단 한 사람의 CEO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화면 위로 굵은 붓글씨가 타이핑되듯 나타났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는 배가 12척밖에 없다고 절망한 게 아니라 아직 12척이나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삼는 미친 리스크 관리 능력이었죠. 저는 홀로그램을 조작하여 전투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33개의 붉은 점들이 파란 점들을 삼키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해협에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자 거대한 일본의 함대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며 엉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은 울돌목입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 바위가 우는 소리가 난다는 곳이죠. 이순신 제독은 이 자연의 변동성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는 지형지물이라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적의 압도적인 물량을 자기들끼리 짓눌려 죽게 만드는 함정으로 이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12개의 파란 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꼼짝 못하는 거대 함대를 향해 포탄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가 불량품을 분쇄하는 공정과도 같았습니다. 믹서기처럼 갈려나간다는 표현이 딱 맞겠군요. 켄지로 씨, 당신이 자랑하는 그 사무라이들이 바다 위에서 중심도 못 잡고 허우적거릴 때 조선의 수군은 냉정하게 그들의 머리통을 겨냥했습니다. 켄지로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시커먼 철갑을 두른 기괴한 배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대를 300년이나 앞서간 오버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북선입니다.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거북선이 용머리에서 시뻘건 연기를 내뿜으며 회의실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등을 덮은 철판 위에는 날카로운 송곳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탱크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배에 기어올라 칼싸움을 벌이는 등선 육박전이 주특기였습니다.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방식이죠. 경영권, 즉 배를 탈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저는 거북선의 뚜껑을 가리켰습니다. 지붕을 덮고 송곳을 박아버리니 올라탈 수가 없죠. 게다가 용머리에서는 유황 연기를 뿜어내며 시야를 가리고 적들을 질식시켰습니다. 16세기에 이미 화생방전과 심리전을 병행한 겁니다. 일본군들이 이 배를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맹선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고 멀리 있으면 대포를 맞으니까요. 켄지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있잖아. 133척이나 되는데 피해가 없을 순 없어. 아군 피해를 숨긴 거 아닌가? 아군 피해라. 좋은 지적입니다. 월가에서 수익률 100%면 대박이라고 하죠. 그럼 이순신 제독의 이 전투 교환비를 한번 보시죠. 저는 스크린에 거대한 숫자를 띄웠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잠시 회의실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군 손실 0척, 적군 격침 31척, 보이십니까? 아군 손실 제로. 파손된 배는 있어도 침몰한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주력 전함 31척이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고 전열이 붕괴되어 도주했습니다. 이건 수익률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투입 자본 손실 없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으니까요. 무한대의 수익률입니다. 저는 켄지로 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넬슨 제독도 이런 숫자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이순신은 병사들의 목숨값조차 아끼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쟁사가 아니라 신화의 영역에 있는 기록입니다. 켄지로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켄지로 씨, 당신네 일본이 왜 임진왜란 때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육군이 강해서? 아닙니다. 바로 바다에 이 통계적 오류 같은 괴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급로가 끊긴 군대는 굶어 죽을 뿐이죠. 이순신이라는 단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거대 투자자의 야망을 완전히 파산시킨 겁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돌아와 청중들을 향해 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뒤집어 보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 같지만 국가 부도 위기나 전쟁 같은 극한 상황이 오면 그들은 돌변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리더 한 명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뭉쳐서 불가능을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IMF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아 빚을 갚던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그 DNA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12척의 배로 133척을 박살내던 그 불굴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켄지로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해군, 사무라이, 제국의 영광이 단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처참하게 으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전 재산을 베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망했어야 할 상황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상대를 역으로 잡아먹는 독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배했을 때 조선의 바다는 일본군에게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제라는 바다에서 한국인들은 다시 거북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분위기는 충분히 달아올랐습니다. 역사 속의 전쟁이 현대의 경제 전쟁으로 오버랩되면서 거물급 투자자들의 눈빛이 탐욕과 경외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켄지로는 아직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센 남자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중공업 그룹을 이끄는 자답게 그는 어떻게든 무너진 논리를 다시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로스, 좋아.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돌연변이였다는 건 인정하지. 통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천재였으니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역량이야.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켄지로는 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는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쟁은 결국 시스템 싸움이야. 왕이 도망치고 정규군이 붕괴하고 수도가 함락되면 그 나라는 끝난 거야. 그게 문명 국가의 규칙이지. 그런데 조선은 어땠나? 지휘관도 없는 오합지졸들이 낫이랑 죽창을 들고 나왔어. 그건 전쟁이 아니야. 폭동이지. 리더가 사라지면 조직은 와해되는 게 시스템의 법칙인데 그걸 거스르는 건 미개한 거야. 안 그런가?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유럽의 귀족 출신 투자자 앙리 백작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머리가 잘린 뱀은 죽는 법이죠. 지도자가 없는 저항이라니 그저 야만적인 발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진압될 운명이었죠. 그들의 말에는 지독한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대중을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 즉 개미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불타는 한양의 모습과 그 폐허 속에서 눈을 번뜩이는 수만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일러스트를 띄웠습니다. 켄지로 씨, 그리고 앙리 백장님,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잘리면 죽는다. 그것이 기존의 중앙 집권적 조직, 즉 주식회사의 논리죠. CEO가 도망치면 회사는 망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며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조직이 CEO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현대 금융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DAO, 즉 탈중앙화 자율조직 말입니다. DAO? 켄지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최첨단 블록체인 용어가 튀어나왔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1592년의 조선은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거대한 DAO가 작동한 현장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중앙 서버가 다운됐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만 개의 노드들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손에 낫과 도끼를 든 농부, 승려,
그리고 백정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월급도, 보급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도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일본군이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산에서, 들에서, 지붕 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프로토콜이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내 가족, 내 땅은 내가 지킨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것은 애국심이라는 거창한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자 집단지성, 즉 하이브 마인드였습니다. 켄지로 씨, 당신이 말한 그 시스템의 법칙을 이들이 어떻게 깨부수었는지 금융용어로 설명해 드리죠. 저는 스크린에 주식 차트를 띄웠습니다. 기관 투자자, 즉 일본군이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폭락시키려는데 수백만 명의 개미 투자자, 즉 의병이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눌러 기관을 파산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상장 폐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정규군을 격파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동성 공급자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고 밤마다 기습하고 우물에 독을 탔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상대로 한 개미들의 완벽한 쇼스퀴즈였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조명을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빽빽한 숲속을 걸어가는 일본군 조총부대의 모습을 띄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대 최강의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정예 사무라이입니다. 적의 정규군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숲속을 지날 때마다 동료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화면 속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일본군의 목에 낫이 박히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가르는 소리와 비명뿐이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릅니다. 나무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땅 밑에서 죽창이 솟구칩니다. 적은 군복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던 농부가 밤이 되면 저승사자로 돌변합니다. 켄지로 씨, 이것이 전쟁입니까? 아니요. 일본군에게 이것은 호러 영화였습니다. 켄지로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규전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게릴라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산과 나무, 풀 한 포기까지 모두가 적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워야 했습니다. 최신식 무기,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 통제가 없는 조직,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만들어낸 공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가파른 산성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행주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개미들의 반란이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습니다. 행주대첩입니다. 3만 명의 정예 일본군이 고작 2,300명의 민관군이 지키는 작은 산성을 포위했습니다. 숫자 싸움으로는 이미 끝난 게임이었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 절반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부녀자들입니다. 긴 치마를 짧게 잘라 묶고 그 치마폭에 무거운 돌덩이를 날라 쟁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주치마의 유래가 된 장면이죠. 화면 속에서 아낙네들이 나른 돌을 병사들이 던지고 뜨거운 물과 재를 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사무라이들이 아낙네가 던진 돌에 머리가 깨져 뒹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무기인 돌로 당대 최첨단 무기인 조총을 든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앙리 백장님, 아까 미개하다고 하셨습니까? 제 눈에는 이것이 진정한 총력전의 시초로 보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적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개하다고 비웃던 앙리백작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된 다 달아빠진 집신 한 켤레와 피 묻은 녹슨 홈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알루미늄 합금도 탄소 섬유도 아닌 집과 쇠붙이. 그들은 이것을 들고 세계 최강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사는 이 땅을 짓밟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하지만 힘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평소에는 모래알 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모래알에 물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이 그랬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그랬으며 1997년 IMF 때 장롱 속에 금반지를 꺼내던 그 줄서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경멸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시스템이 붕괴하면 조직이 죽는다고요? 한국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붕괴하면 국민 개개인이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월가의 어떤 리스크 관리 모델로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저는 켄지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로 씨, 당신네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들은 왕을 잡으면 게임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왕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장이 폭파되면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뛰어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업이란 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좀비 같은 생존성을 가진 국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세력도 이 성난 개미들의 쇼스퀴즈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회의실에 어둠이 내렸지만 그 여운은 길었습니다. 회의실 내 인원들 모두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이번에도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의병들의 처절한 항쟁 이야기를 듣고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특유의 계산적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최고급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스, 자네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인정하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영웅담이군. 하지만 감성파리는 여기까지야.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 장 회장은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원 하나 없는 거지 나라였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금광도 없고 있는 거라곤 돌멩이뿐인 척박한 땅이지. 1950년대 전쟁 이후에는 아프리카의 가나나 북한보다 못 살았던 게 팩트 아닌가. 지금의 성공?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운이야. 미국이 냉전 시대에 공산권을 막으려고 원조를 퍼부어준 덕분이지. 자본도 기술도 없는 잿더미에서 스스로 일어섰다는 건 과장된 신화일 뿐이라고. 그의 말에 몇몇 투자자가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것이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1960년대의 한국은 투자 가치가 0에 수렴하는 회생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사라지고 흑백 사진 한 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댕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아낙네가 가위를 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장 회장님, 운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원조라고요? 천만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초기 자본, 즉 시드머니가 없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상장조차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자원도 담보도 없던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 그 막대한 초기 자본을 구해왔을까요?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수출 품목 2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모두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머리카락 뭉치들과 그것을 한 올 한 올 바느질하는 여공들의 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팔 것이 없었습니다. 지하자원도 공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평생 길러온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미국 백화점의 마네킹에 씌워져 팔려나갔고 그 대가로 받은 몇 푼의 달러가 한국 경제의 첫 번째 혈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 유동성을 만든 눈물겨운 자본 조달 과정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자 이번에는 검댕이 잔뜩 묻은 얼굴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남자들의 사진과 독일의 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닦는 간호사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가를 건설하려면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지을 막대한 달러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은 측정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그 어떤 은행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민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국민을 담보로? 유럽의 한 투자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서독에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말이 파견이지. 그것은 인간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하 1000m, 섭씨 30도가 넘는 지열 속에서 팬티만 입고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죽는 일이 다반사였고 석탄 가루가 폐에 박혀 평생 기침을 달고 살아야 했던 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독일 사람들이 험한 일이라며 기피하던 시체를 닦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팔아받은 월급을 1달러도 쓰지 않고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화면이 바뀌며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피 묻은 돈이 시멘트가 되고 아스팔트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장 회장님, 이것이 미국의 원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운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시드머니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노동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주들이 자신의 장기를 팔아 자본금을 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또 하나의 유명한 사진을 띄웠습니다. 1964년 독일 함보른 탄광 강당. 한국의 대통령이 광부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다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만큼은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끝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울음바다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 감정을 청중들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장 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장 회장님이 가장 뼈아파할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지하 막장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한국인들은 어디에 썼을까요? 좋은 집을 샀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은 굶어가면서도 그 돈을 몽땅 이곳에 투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교실에서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광산. 바로 사람의 머리를 캐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장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후반 한국 부모들이 소를 팔아 자식 대학 등록금을 낼 때 당신네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직감한 듯 했습니다. 당신들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학교를 불태우고 선생님들을 조리돌림했습니다. 지성의 암흑기였죠. 바로 그 시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농사지을 소, 집안의 전 재산인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소뼈로 쌓은 탑이라고 해서 우골탑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구열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몰빵 투자였습니다.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배고픔을 견딘 겁니다. 월가에서 이런 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 이건 생존을 건 올인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데이터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 0%에 가까운 수치, 그리고 인구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년 뒤 우골탑에서 공부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의 엔지니어들이 바로 그때 어머니가 머리카락 판 돈으로 공부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켄지로와 앙리백작, 그리고 장 회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이, IT 강국이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60년 전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그리고 전 국민이 피와 땀으로 비용을 지불한 인적 자원 프로젝트의 배당금입니다. 장 회장은 이제 입을 꾹 다물고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과 우골탑의 비교는 그에게 너무나 뼈아픈 팩트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라는 광산을 팠습니다. 그 광산은 마르지 않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독해지는 자원이니까요.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투영했고, 자식들은 그 희생을 알기에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열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입시 경쟁이 아니라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돌아와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행이나 운으로 만들어진 사상누각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 그리고 헌신이라는 가장 단단한 시멘트로 기초가 다져진 요새입니다. 그들은 맨주먹으로 바닥을 기어 올라왔기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도 그들은 또다시 머리카락을 자르고 탄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까요?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도끼 서린 눈빛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중동과 아시아계 투자자들은 경외심을 보였지만 유럽 쪽 좌석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귀족 출신이자 유럽 해운업계의 큰손인 루카스가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로스, 자네의 그 감동적인 눈물의 드라마는 잘 들었네. 하지만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야. 한국이 인재를 길러냈다. 좋아. 하지만 그들이 뛰어든 중화학공업, 특히 조선업은 원래 우리 대영제국의 것이었어. 19세기부터 바다를 지배한 건 우리 기술이라고. 루카스는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수백 년간 바다를 호령했던 제국의 자부심과 후발주자에 대한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조선업 1위를 하는 거. 솔직히 말해볼까? 그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냥 싼 인건비로 덤핑을 쳤기 때문이지. 명품과 싸구려의 차이랄까? 우리가 귀족적으로 배를 만들 때 그들은 노예처럼 배를 찍어냈을 뿐이야. 그걸 혁신이라고 포장하면 곤란하지. 루카스의 도발에 몇몇 유럽 투자자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의 조선업은 그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교란한 파괴자 정도로 비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오만한 귀족들에게 진짜 야수가 무엇인지 보여줄 타이밍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습니다. 컬러풀한 그래프들이 사라지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거대하게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텅 빈 백사장. 갈매기 몇 마리와 굴러다니는 몽돌뿐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루카스 씨, 명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 사진을 보십시오. 1971년 울산 미포만의 모습입니다. 공장? 없습니다. 도크? 없습니다. 기술? 당연히 없었죠. 당시 한국은 3,000톤급 배도 만들기 버거워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조선업의 본고장인 당신네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루카스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만들겠다며 영국 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스페이스X를 만들 테니 수천억 원을 투자하라고 나사에 찾아간 꼴입니다. 미친 짓이죠. 당연히 바클레이 은행의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보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공장도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모인 이곳에서 신용 없는 대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거절당하고 쫓겨나기 직전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 돈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스크린에 낡은 500원짜리 지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이 붉은 원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지폐를 은행 회장의 눈앞에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오. 당신네 영국이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 함대를 박살낸 민족이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돈이 말랐을 뿐이란 말이오. 좌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월가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자 가장 예술적인 피칭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국가의 DNA를 기술 보증수표로 내밀었습니다. 일종의 국가 신용부도 수압을 역사적 사실로 막아낸 셈이죠. 그 기백에 눌린 영국은행은 결국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불도저들이 흙을 퍼나르는 장면과 그 바로 옆에서 철판을 용접하는 장면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돈은 빌렸지만 배를 주문한 선주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공장을 짓는데 3년, 배를 만드는데 2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년 남짓,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네 영국 귀족들은 매뉴얼을 따졌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매뉴얼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다 짓고 배를 만드는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도크를 파는 동시에 그 옆에서 베이블록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흙탕물이 튀는 공사판 한복판에서 거대한 유조선의 뼈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뒤 추락하는 도중에 실과 바늘로 낙하산을 꿰매서 살아남은 것과 같습니다. 공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동시건조 공법이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직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자재가 떠내려가는 걸 막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불꽃 사진을 띄웠습니다. 울산의 밤은 낮보다 밝았습니다. 당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밤에도 선글라스를 벗지 못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아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미친 듯이 철판을 지지고 볶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바다를 짧게 만들 정도였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단순한 덤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속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한 날짜에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띄워보냈습니다. 세계 조선 역사상 최단기간 기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백사장에서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와 배가 동시에 탄생한 겁니다. 영국이 100년 걸려 쌓은 명성을 한국은 단 2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현재의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LNG 선박시장 점유율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파이가 압도적인 크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덤핑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술이 없다고요?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 운반선의 점유율을 보십시오. 영하 163도의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조선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은 80에서 90%의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으로 따라오려 했지만 배가 멈추고 가스가 새는 바람에 선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이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입니다. 당신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눈에 화상을 입어가며 용접 불꽃과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든 겁니다. 루카스는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관기 어린 노력 앞에 그의 귀족적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들은 지도가 없으면 지도를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서 달립니다.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는 그 무모함이 오늘날 반도체 공장을 6개월 만에 완공하는 속도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어조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민족입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리니까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시작된 이 기적은 이제 바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두려움 섞인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주 낯설고 기계적인 소음에 의해 깨졌습니다. 징, 칙, 징, 칙.
최첨단 설비로 무장한 뉴욕 오메가 포인트 벙커에서는 절대 들릴 리 없는 소리. 그것은 바로 팩스가 인쇄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진원지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측 대표 켄지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비서가 가져다준 따끈따끈한 팩스 용지를 손에 쥐고 마치 전리품이라도 얻은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로스, 자네가 말한 그 속도라는 거 너무 가볍지 않나? 켄지로는 팩스 용지를 허공에 흔들어 보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금방이라도 박물관에 가야 할 것 같은 상아색 도장들이 크기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클라우드. 그런 건 해킹 한 번이면 끝이야. 전산망이 마비되면 국가가 멈춘다고. 하지만 종이는 다르지. 이 종이 문서의 질감, 그리고 그 위에 꾹 눌러 찍는 도장의 묵직함. 이게 바로 책임이고 선진국의 품격이야. 한국처럼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좋은 게 아니네.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도장을 찍으며 신중을 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거지. 켄지로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화려한 인감 도장을 꺼내 융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무라이가 자신의 칼을 손질하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의 몇몇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아날로그가 주는 신뢰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켄지로의 그 낭만적인 훈계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유물을 바라보는 고고학자의 연민 섞인 미소였습니다. 켄지로 씨, 신중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전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양쪽으로 분할했습니다. 그 신중함이 21세기의 비즈니스에서 어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왼쪽 화면에는 일본의 어느 관공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든 회사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창구 공무원은 종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결제 서류에 찍힌 도장들이었습니다. 부장, 과장, 대리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상사의 도장보다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 찍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상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도장까지 90도로 인사하듯 기울여 찍는 저 섬세한 예절. 참으로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저 도장 하나를 받기 위해 켄지로 씨의 직원들은 며칠을 대기해야 합니까? 켄지로는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3일? 아니, 일주일은 걸리겠죠.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한국을 보십시오. 저는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침대 위에 헝클어진 머리로 누워있는 한 한국인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과자를 집어먹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게임, 유튜브 시청,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부24나 국세청 홈택스 앱을 켜면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전입신고, 심지어 여권 재발급 신청까지 이 모든 것이 침대에 누워서 지문 인식 한 번으로 10분 만에 끝납니다. 저는 두 화면을 교차시켰습니다. 일본의 회사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관공서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한국의 대학생은 스마트폰 화면에 뜬 처리 완료 메시지를 보고 하품을 하며 다시 잠을 청하는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켄지로 씨, 당신네 회사 직원이 결제판을 들고 부장님 책상 앞에서 3일을 기다릴 때 한국의 스타트업은 3일 만에 창업해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마법이 아닙니다. 비효율을 혐오하는 한국인의 성격이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초광속 시스템입니다.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투자자들 사이를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그저 성격이 급한 민족성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컵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연타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융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경제관념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자본입니다. 그들은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는 3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5초조차 낭비되는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즉, 한국인은 국가 전체의 자산 회전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데 본능적으로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복잡한 네트워크망이 빛의 속도로 번쩍이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들이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은 단순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신경망입니다. 켄지로는 여전히 팩스 용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해킹이 위험하다고요? 천만에요. 한국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기술을 행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켄지로 씨가 금고 속에 도장을 숨길 때 한국인은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암호로 씁니다. 누가 더 안전합니까? 도장은 훔칠 수 있어도 생체 정보는 훔칠 수 없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꿨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신경망의 증가는 평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휘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화면에는 재난 문자가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울리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삐삐하는 경고음과 함께 5천만 개의 점이 동시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는 순간 단 1초 만에 인근에 있는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뇌가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말초신경인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켄지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켄지로 씨, 일본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팩스로 보고하고 도장을 찍느라 골든타임을 놓친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권이 바뀝니다. 한국인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 엠버. 경보가 뜨자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동시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알림이 울리자 수천만 개의 눈이 동시에 CCTV가 되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된 사회의 힘입니다. 도장과 종이 서류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5천만 국민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집단지성의 속도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켄지로가 자랑하던 팩스 용지는 이제 낡고 초라한 휴지 조각처럼 보였고 스크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데이터 고속도로는 미래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묻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인터넷 속도에 집착하느냐고. 그건 넷플릭스를 빨리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도는 곧 생존이고 연결은 곧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국민. 이것이 한국이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켄지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켄지로 씨, 아날로그의 낭만은 박물관에서 찾으십시오. 지금 밖에서는 빛의 속도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장 뚜껑을 여는 그 1초 동안 한국에서는 수천 건의 거래가 승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켄지로는 붉어진 얼굴로 팩스 용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했습니다. 속도전에서 패배한 자에게 남은 것은 도태뿐이라는 것을 냉혹한 자본가인 그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한국의 디지털 행정망이 켄지로의 팩스, 종이를 낡은 유물로 만들어버린 뒤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디지털, 속도. 그래, 인정하지. 한국인들이 성격 급한 건 세상이 다 아니까. 하지만 말이야, 로스. 자네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또다시 영국의 귀족 출신 투자자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켄지로가 당하는 꼴을 보며 잠시 움츠러들었나 싶더니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툭 던졌습니다. 그 사진들은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가 가리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마다 빽빽하게 붙어있는 성형외과 간판과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얼굴이지. 부모가 물려준 얼굴을 칼로 난도질해서 뜯어고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다들 똑같은 코, 똑같은 눈을 하고 돌아다니는 플라스틱 공화국 아닌가? 루카스는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미쳐서 영혼까지 파는 거지. 이런 천박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선진국, 웃기지 말라고 해. 기술이 좋으면 뭐하나? 정신이 썩었는데. 그들은 그저 예뻐지기 위해 목숨을 거는 허영심 덩어리들일 뿐이야. 몇몇 유럽 투자자들이 킬킬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케이팝 아이돌처럼 보이기 위해 얼굴을 갈아엎는 기괴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던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루카스 씨, 천박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허영심이라고요? 저는 사진 속 붕대를 감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눈에는 이것이 그저 예뻐지려는 욕망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위험한 인체 공학의 정점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서 집도를 하는 의사의 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기계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제가 한국인의 손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죠. 쇠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고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반도체 회로를 연결하던 그 미친 손기술 말입니다. 그 손이 이제는 차가운 실리콘 대신 따뜻한 인간의 살과 뼈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칩을 조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혈관을 잇고 신경을 살리고 뼈를 깎아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형수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일그러진 것을 복구하고 노화를 역행시키는 생체 리모델링 기술입니다.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암 생존율, 장기 이식 성공률, 그리고 난임 시술 성공률 그래프가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위암 생존율은 세계 1위입니다. 간 이식 수술 성공률도 독보적인 일이죠. 미국 대통령도 수술 받으러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루카스 씨가 비웃던 그 성형 기술의 본질은 바로 미세, 혈관 하나까지 살려내는 극한의 마이크로 컨트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인간의 수명을 물리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루카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의사들의 손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핵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거대한 데이터 서버실과 복잡하게 얽힌 DNA 구조를 띄웠습니다. 루카스 씨,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엉망인지 아십니까? 보험사가 수백 개로 쪼개져 있고 환자의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화면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이 나라는 5천만 명의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보험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쓴 모든 약, 받은 모든 수술, 알았던 모든 질병의 기록이 50년 넘게 디지털화되어 중앙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바이오 투자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5천만 명분의 생체 실험 데이터이자 거대한 바이오 원유입니다.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한국은 인간의 생로병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방대한 빅데이터가 한국의 AI 기술과 만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50세에 어떤 암에 걸릴지, 어떤 약을 쓰면 부작용이 생길지 한국의 인공지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임상실험 대상자를 구하느라 몇 년을 허비할 때 한국은 키보드 엔터 하나로 시뮬레이션을 끝냅니다. 이것은 의료 산업의 판도를 뒤집을 치트키입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형수술이라고 비웃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장소를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고 인천 송도의 끝없이 펼쳐진 해안가에 들어선 거대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은색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배양 탱크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천 송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는 곳이죠.
바이오 파운드리? 네. 반도체만 위탁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의 약과 백신을 대신 만들어주는 세계의 약 공장이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곳에서 인류를 구할 백신을 24시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이 다시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국경이 폐쇄되고 백신이 부족해집니다. 그때 인류의 생존 키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워싱턴의 백악관, 런던의 다운인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인천 송도의 공장장입니다. 화면 속에 거대한 배양 탱크들이 위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이유로 이 공장의 밸브를 잠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카스 씨, 당신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의 의료 공급망은 마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생명 주권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성형수술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웃던 플라스틱 공화국은 사실 인류의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제를 생산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의료 권력의 중심지였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반도체로 산업의 쌀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바이오 기술로 인류의 수명을 통제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겁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그가 던졌던 성형외과 광고 사진을 정중하게 주워서 건넸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허영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의 설계도에 도전하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투쟁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못생긴 것도, 아픈 것도, 늙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 독한 완벽주의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인천 송도의 바이오 공장이 인류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부드러운 힘, 즉 문화와 생명공학의 파워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닥쳐. 그따위 건 진짜 힘이 아니야. 중국 국영기업의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엎어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로스, 자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데 경제, 문화, 의료?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건 평화로울 때나 통하는 장난감들이지.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결국 물리력이야. 총과 폭탄 앞에서는 케이팝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없다고. 장 회장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국, 베이징에서 미사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좁아터진 땅덩어리는 지도에서 지워져. 그게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이다. 알량한 기술 몇 개로 우리 대국과 맞먹으려 들지 마라.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야. 장 회장의 일갈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켄지로와 유럽 투자자들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핵무기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의 조명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장 회장님, 지도에서 지워진다고 하셨습니까? 딸깍. 회의실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공습경보가 울린 방공호처럼 실내는 기이하고 위협적인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장님이 계신 베이징의 집무실 지붕 위로 무엇이 떨어질지 보여드리죠. 저는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미사일.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랐습니다.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육중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현무5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을 쏘려는 사람의 머리통을 물리적으로 날려버릴 괴물을 키웠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무서운 속도로 낙하하며 지면을 강타했습니다. 폭발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났고 거대한 산 하나가 통째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입니다. 이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공 운석입니다. 저는 장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장 회장님, 이 미사일은 전방의 군대를 노리지 않습니다.
오직 지하 100m 벙커에 숨어있는 전쟁을 지시한 당신 같은 수뇌부만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지휘부를 산채로 생매장시키는 무기. 이것이 바로 벙커버스터의 끝판왕입니다. 장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독재자의 공포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핵을 가진 사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미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슴도치가 되어 몸을 웅크리는 전략을 벌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맹독을 품은 뱀이 독리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독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밟으면 나도 죽겠지만 내 발목 하나는 확실히 끊어놓겠다. 이것이 한국군의 대량 응징 보복 전략입니다. 장 회장님, 발목이 잘린 거이니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베이징과 도쿄의 기능은 그날로 정지합니다. 공멸을 각오한 도끼. 이것이 한국의 핵 억제력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켄지로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몇 개 있다고 전쟁을 이기나? 일본 자위대는 최첨단 이지스함과 F-35로 무장하고 있어. 장비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 한국군은 머릿수만 많지 장비는 구식 아닌가. 저는 켄지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켄지로 씨, 장비의 가격표를 자랑하실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를 운용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와 고속도로 영상을 띄웠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관광 오시면 그저 빽빽한 아파트와 넓은 도로를 보시겠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화면이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파트 1층의 필로티 구조물 사이로 전차와 자주포가 들어가 매복하고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마다 기관총이 거치되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전쟁이 나면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이자 총항구가 됩니다. 도시에 빽빽하게 들어선 저 수만 개의 아파트 단지가 전부 요새라는 뜻입니다. 시가전이 벌어지면 적군은 아파트 한 동을 점령하기 위해 사단 병력을 갈아 넣어야 할 겁니다. 이어 화면에는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가 제거되고 전투기들이 비상 착륙하여 재보급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는 즉시 활주로로 변합니다. 터널은 미사일 경납고가 되고 지하철역은 핵 방공호가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민간인이 사는 공간을 이렇게 완벽하고 치밀하게 군사기지로 설계한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켄지로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켄지로 씨, 일본이 미사일 한 발을 장인정신으로 깎아서 만들 때 한국은 미사일을 소세지처럼 뽑아냅니다. 그들은 화력에 미친 나라입니다.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적이 보이면 좌표를 찍고 그 지역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때까지 포탄을 비 오듯이 쏟아붓습니다. 가성비와 압도적인 화력 투사량에서 자위대의 비싼 장난감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이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와 도구로 무장한 전투 병기였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아니까요. 하지만 악마를 잡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그들을 역사상 가장 독하고 강인한 전사로 단련시킨 겁니다. 저는 붉은 조명을 끄고 다시 환한 백색 조명을 켰습니다. 꿈에서 깬 듯 멍한 표정의 투자자들을 향해 저는 제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제 개인 포트폴리오의 40%를 코리아 섹터로 옮깁니다. 좌중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위험 국가의 전 재산을 건다고요? 아니요. 저는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띄웠습니다. 전쟁 억제력,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가 닥치면 신을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저 지독한 생존 본능?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 당신들의 머리 꼭대기에 설 테니까요. 장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켄지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앙리 백작과 루카스는 홀린 듯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가야겠습니다. 늦으면 자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장 회장님. 저는 문을 열고 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베이징에 돌아가시면 벙커부터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현무5가 생각보다 깊이 파고든다고 하니까요. 쾅! 무거운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겨진 빌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크린 속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와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이제 비웃음 대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에 대한 9가지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차는 이미 떠났고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